32쪽을 보시는데요. 지목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지목의 유형 설명을 드렸고, 지목의 설정 방법, 일필일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같은 뜻인데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토지가 있고, 이 토지 위에 점포가 있습니다. 토지 위에 점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뭘까요?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는 지목이 뭐라고요? 대지가 될 겁니다. 대. 소유자는 누구냐면 갑이 소유자예요.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간은 2년으로 하죠. 2년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을의 직업은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2년 동안에. 그렇다면 이 교회 건물로 사용이 될 테고, 여기 십자가 하나 이렇게 설치하겠죠. 설치하는 거 좀 그런가요? 그만 하지 말죠. 그러면 이제 교회 건물로 사용을 하는데, 2년 동안 사용하는데, 지목을 종교용지로, 교회 건물이면 종교용지가 되는 거예요. 종교용지로 지목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꿉니다. 왜냐면 2년 기간이 끝나면 빼야 되죠. 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영속적인 변경입니까? 일시적인 변경입니까? 일시적인 변경이에요. 일시적인 변경일 때는 불변, 지목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바꾸지 않습니다.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돈이 많으셔갖고 이걸 이제 영속적으로 교회 건물로 쓰고자 합니다. 이때는 일시 변경이 아니라 영속적인 변경이겠네요. 네? 영속적인 변경이 될 테니까 지목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꿔야 될 겁니다. 맞죠? 종교용지로 바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불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를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이라고 부르고요. 영속적인 변경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의미는 같은 거예요. 네, 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지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의미가 같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법정주의. 이 지목은 과세 자료의 기준이 된다고 했죠. 세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지목만 인정이 됩니다. 행정관청이 멋대로 지목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갖고 법률로서 지목이 결정이 돼요. 이를 지목법정주의라고 부릅니다.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 나와 있는데 거기 둘째 줄에 얘가 잘 나왔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들은 사용목적이 주택지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 지목은 뭐로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지로 결정이 되겠죠. 사용목적 추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등록 선호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을 등록 선후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방이 설치되어 있다면 그 지목은 뭐겠습니까? 제방이 되겠죠. 맞죠? 그런데 제방 위에 도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면 제방의 기능도 있고 도로의 기능도 있는 건데 주된 목적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로 결정이 돼야 됩니까? 제방으로.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선과 후를 따져봐서 먼저 등록한 바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돼야 된다는 원칙, 등록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중요하냐면 지적 예규에는 등록선의 원칙에 따라서 지적 예규가 규정되어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등록선의 원칙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의 구분이 나와 있는데 지목의 구분, 이 지목에 대한 내용은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지적 예규에 규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적 예규는 뭐냐면 토지 정보에 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로서 만든 규칙이란 뜻이에요. 예로서 만든 규칙. 그럼 이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규칙. 규칙이 뭔지는 아시죠? 헌법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규칙이 있죠. 조례 있고 뭐 이런 거 공법 시간 하셨죠? 그렇죠. 이건 규칙이에요. 규칙.
토지 정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로 만든 규칙, 행정규칙입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여기서. 그래서 거기 책을 보시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보통 행정규칙의 지적 예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요즘은 예규보다는 이게 더 많이 출제가 돼요. 대통령령. 본문에 있는 내용이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이때 대통령령 중에서 단서규정, 다만 이런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주로 출제가 되니까 다만이라는 문구 나오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볼 텐데, 지난 그 순환에서는 1번부터 14번까지 보셨죠? 네, 오늘은 그 이후를 보겠습니다. 14번까지 보셨으니까 이제 15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 달에는 다시 다 볼 거예요. 5월 달, 6월 달에는. 그러면 먼저 15번을 보시면 철도 용지가 나와 있는데, 철도 용지는 다 아시죠? 맞아요. 그러면 이 철도 시설 부지가 철도 용지가 될 텐데, 서울역은 철도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역사. 철도가 있으면 역사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철도 용지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역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거기 보시면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착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철도 부지가 있으면 역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도 안에 필수 시설물로 봐요. 그래서 역사는 철도 용지 안에 들어간 겁니다. 서울역, 용산역 이런 건 전부 다 철도의 필수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지목대가 아니라 철도 용지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착장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창은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철도 수리하는 거, 철도가 아니라 기차 같은 거 수리하는 거, 이게 공착장이라고 부릅니다. 창고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제방 나와 있는데,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조제는 조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뜻이죠. 방어, 조수, 제, 만들제. 그 다음에 방수제, 물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 다음에 방사제, 모래바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방파제, 파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 그럼 이건 전부 다 뭔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지목을 뭐라고 하느냐면,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제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어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서 제방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거기 박스를 보시면 제방 위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 이때는 지목이 뭐가 된다고요? 제방.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등록 선회의 원칙에 입각해서. 맞습니까? 이것도 지적 예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천과 국어가 구별돼서 출제가 됩니다. 하천은 좀 규모가 있는가. 국어를 외워두시면 되는데, 거기 첫째 줄 보시면 인공적 이런 단어 있습니까?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다면 또랑 국어. 구자는 또랑 구자에 거자도 또랑 거자예요. 그래서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다면 국어.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없다면 뭐라고요? 하천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인공적 소규모라는 단어가 있다면 국어, 없다면 하천. 그 다음에 유지가 나와 있는데, 유자는 한자를 일부러 집어넣은 거예요. 유자는 물방울 머무를 유자입니다. 지자는 왼쪽에 삼수면이 있죠. 요 지자는 땅지가 아니라 연못 지자예요. 연못 지자. 그럼 유지라는 개념이 뭐냐면, 물방울 머무를 연못 지자를 써서 물이 모여서 연못 형태의 토지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유지입니다. 유지. 예전에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그 지자를 땅 지자로 출제를 했어요. 시험에서.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걸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이 나왔습니다. 한글을 이렇게 써놓고 옆에 한자를 잘못 썼어요. 그래서 복수 정답 해줬습니다. 네. 그때는 많이 합격시킬 때고, 요즘은 아니죠. 네, 요즘은 네. 유지. 그러면 거기 보시면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공통점은 물방울이 모여서 고여서 연못 형태가 된 토지들이죠. 이게 유지입니다. 거기 소류지라는 게 있는데 이 소류지는 그 소자가 작은 연못 소자예요. 소자가 작은 연못 소자. 그래서 이 소류지는 규모가 작은 연못을 의미합니다. 규모가 작은 연못. 그렇죠. 그 다음에 양어장 나와 있는데 양어장 육상의 밑줄. 만약에 해상에라는 표현이 있다면 이거는 양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네? 우리는 토지의 사용 목적을 보는 거죠. 지목. 해상에라고 되어 있다면 이거는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가 아니니까 지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양어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육상이어야 됩니다. 맞아요. 육상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 생물의 번식,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생물이라는 표현이 있죠. 생물은 식물과 동물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양어장에서 어자가 물고기 어자예요. 그러면 물고기를 키우는 곳이 양어장이라고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거기 분명히 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물은 식물, 동물을 포함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니까? 양어장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식물도 이것 양어장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양식장이라는 지목은 없습니다.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수도용지는 수돗물은 먹는 물이죠. 따라서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도용지가 됩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치수는 무슨 뜻이에요? 물을 끌어온다 이런 뜻이죠. 치할치. 저수는 물을 저장한다 라는 뜻이고 도수는 도자가 이게 유도할 때 그 도자예요. 물을 유도한다 라는 뜻이 될 테고 정수는 물을 깨끗이 한다 라는 뜻이 될 테고 송수는 물을 보낸다. 배수는 배출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런 건 전부 다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 있어야지만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정서 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 여기 보건, 휴양, 정서 생활 밑줄 치십니다. 보건, 휴양, 정서 생활. 일반 공중에 보건, 휴양, 정서 생활과 관련된 토지가 바로 공원이에요. 공원. 그러면 박스를 보시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임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공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립공원, 설악산 국립공원을 예로 든다면 설악산 국립공원은 일반 대중의 보건휴양 정서생활이 주목적이 아니라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대중의 정서 보건휴양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공원으로 할 수는 없고 주된 목적인 뭘 해야 되니까? 임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은 사람의 보건휴양 정서생활도 있지만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에요. 자연 자체의 보존이 주목적이라서 지목은 뭐라고요? 임야. 그 다음에 둘째 줄 보시면 묘지공원은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묘지이다. 이 묘지공원, 묘지의 기능도 있고 공원의 기능도 있을 텐데 어디에 포인트가 있냐면 묘지공원은 제사, 숭모, 숭상이 주된 목적이에요. 따라서 묘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묘지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공원이 아니라 뭐로 보겠다는 겁니까? 묘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 군림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은 보건, 휴양, 정서생활이 주목적이에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공원이 될 겁니다. 체육용지를 보시는데요. 거기 둘째 줄 보시면 승마장, 경륜장 이런 게 있죠. 승마장은 순실씨 따님이 승마했죠. 그리고 올림픽 군마대할 때 땄댔죠. 올림픽 정식 종목이에요. 경륜도 이거 자전거 아닙니까? 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는 체육용지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원지를 보시니까 둘째 줄에 경마장이라는 게 있죠.
뚝섬 경마장, 뚝섬 유원지. 옛날에는 뚝섬 경마장으로 불렀죠. 지금은 뚝섬 유원지로 부르죠. 이 경마장은 이거는 체육용지가 아니에요. 돈 거는 거 아닌가요? 돈 내는 거 막 그런 거 맞죠? 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재미는 있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이 경마장은 체육용지가 아니라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구별하셔야 돼요. 다시 체육용지를 가보시면 셋째 줄에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체육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합한 시설은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춰야 됩니다. 영속성과 독립성을 갖춘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돼요. 그렇다면 거기 정구장은 흙 위에 그물 하나 설치되어 있죠. 맞아요. 가위 한 자루면 그물 잘라버리면 끝나죠. 영속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영속성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체육용지가 되지 못합니다. 골프 연습장. 이 골프 연습장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날이 좋은 가위 한 자루면 그거 잘라내면 되지 않을까요? 밑둥을. 그렇지 않습니까? 밑둥 잘라내면 되겠죠? 그물을. 그러면 그 골프 연습장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영속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 물 빼버리면 끝나죠. 영속성이 없다라고 봐요. 영속성, 독립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체육도장. 매트리스 빼버리면 끝나죠. 그렇죠? 영속성, 독립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나와 있는데요. 요트나 카누를 하천에 띄우기 위해서는 접안시설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 타는. 그 접안시설은 도끼 한 자루면 20분이면 다 깨버려요. 나무로 보통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독립성, 영속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접안시설. 요트 카누의 접안시설 뭔지 아시죠? 네. 그거 도끼 한 자루면 20분이면 다 깨버려요. 그래서 독립성, 영속성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산림안의 야영장. 이동식 화장실 치워버리면 끝나죠. 이것도 영속성, 독립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워낙 중요하고 자주 출제가 되니까 이렇게라도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나와 있는데 유원지에서 키워드는 첫째 줄 보시면 종합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요게 키워드예요. 종합적인 시설을 갖춰야지만 요게 유원지가 됩니다. 하나의 시설만 갖춰서는 유원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보시면 낚시터라고 돼 있는데 낚시터 규모가 큰 걸 얘기하겠죠. 낚시도 할 수가 있고 옆에 숙소도 있고 애기들 데려올 때를 대비해서 아기들 놀이터도 있을 테고 이렇게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낚시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낚시터니까 규모가 큰 걸 얘기하겠죠. 따라서 이건 유원지가 될 수가 있고요. 어린이 놀이터. 이 어린이 놀이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그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에요. 어린이 대공원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유원지로 볼 수 있겠죠. 어린이 대공원 같이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를 얘기해요. 동네 어린이 놀이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마장 아까 보셨죠. 경마장도 종합적인 시설을 갖췄죠. 주변에 여관도 모텔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음식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애기들 노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시설을 갖췄기 때문에 이것도 유원지로 보게 돼요. 옛날에 뚝섬 경마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 뚝섬 유원지로 불리죠. 경마장은 유원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보시면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유원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거리로 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을 보시면 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의 건축물의 부지 이게 종교용지인데요. 조심하셔야 할 것은 거기 향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밑줄 치십니다. 향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 좀 유념하셔야 돼요. 향교. 그 다음에 거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종교 집회장이나 수도장을 건축하여 상용 승인된 경우에 부지는 종교용지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목을 결정할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것이니까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결정되는 것이지 종교단체,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지목 결정하는 요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토지 객관적인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법인인지 아닌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줄 치십니다. 종교단체 법인 설립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이 문구를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상업용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예배, 설교 등을 행하는 교회 사찰은 종교용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안 된다고 했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용도 변경에 불과하니까 이건 지목을 종교용지로 바꿀 수 없다고 했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지적외교의 내용이에요. 기억하셔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사적지 나와 있고요. 사적지. 다만 이런 문구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 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불국사 안에 석가탑이 있나요? 다보탑인가? 불국사 안에 다보탑이 있죠. 그럼 그 다보탑 부지는 사적지 맞아요. 그런데 불국사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지목 지정의 원칙상 독립된 사적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종교용지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걸 의미하고요. 묘지. 두째 줄 보시면 봉안시설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봉은 무슨 뜻입니까? 받들 봉자예요. 안은 편안한 안자고 그래서 사체를 편안하게 받드는 시설. 이걸 봉안시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당연히 묘지가 되겠죠. 묘지. 그렇죠. 다음은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예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목장 용지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 아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독립된 지목 뭐로 결정한다고요? 대. 강조드렸죠. 드디어 나왔는데 잡종지. 27개에 포함되지 않는 잡스러운 종류의 용도의 토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잡종지. 그래서 거기 3번이 키워드입니다. 3번.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이게 잡종지라는 겁니다. 27개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잡종지. 그렇죠. 1번, 2번, 3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인데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이나 흙을 캐낸다면 잡종지는 아니란 뜻이죠. 맞아요. 그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잡종지 된다는 뜻입니까?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돌이나 흙을 캐내는 곳이라면 잡종지가 될 겁니다. 그럼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이나 흙을 캐내는 부지는 보통 뭐일까요? 예전에 원야라는 지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살림이라는 지목이 있었죠. 살림이라는 지목도 있었죠. 살림이라는 지목도 있었고 원야라는 지목도 있었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임야가 됐다라고 했습니까? 이 원야에 해당되는 게 자갈 땅, 모래 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런 토지가 예전에 원야라는 지목이었는데 지금은 뭐로 바뀌었습니까? 임야로 바뀌었죠. 그러면 돌이나 흙은 이런 데서 캐내지 않겠습니까? 자갈 땅, 모래 땅, 암석지, 황무지, 습지 이런 데서 캐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낸다면 원상회복 시키라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회복을 시키고 잡종지에서 돌이나 흙을 캐낼 때는 원상회복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 밑에를 보시면 갈대밭. 이 갈대밭과 가장 유사한 건 뭘까요? 임야. 갈대밭 임야로 볼 수 있느냐 또는 전으로 볼 수 있느냐 요게 문제가 될 텐데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임야에 해당될 수가 있느냐. 임야에 해당되기 위해선 산림이라든지 원야에 해당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살림은 이게 수림지, 중림지가 살림이었죠. 그러면 수림지, 중림지는 그 의미가 뭡니까? 나무 숫자를 써요. 숲을 임자를 쓰고 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토지, 대나무가 빽빽히 들어선 토지가 살림이라는 지목이었어요. 지금은 뭡니까? 임야. 맞아요. 그럼 갈대를 나무로 볼 수 있습니까? 갈대를 나무로 볼 수는 없죠. 따라서 갈대밭은 임야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맞아요. 가장 유사한 것은 임야일 텐데 임야가 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전으로 볼 수 있느냐? 전이 되기 위해서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갈대를 재배합니까? 아니요. 사람의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죠. 그러면 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유사한 게 그나마 임야나 전일 텐데 전도 아니고 임야도 될 수 없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대밭 잡종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죠? 어디가 있어?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 그러면 물건을 쌓아두는 것 가장 유사한 건 뭐냐면 창고용지예요. 보통 창고 안에 물건을 쌓아두죠. 그런데 이 창고용지가 가장 그나마 유사한데 실외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고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창고용지가 될 수가 없어요. 실외에 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럼 가장 유사한 것은 창고용지일 텐데 창고용지가 될 수 없다면 뭐가 되는 겁니까? 잡종지. 그렇죠. 공터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돌을 캐내는 것, 흙을 파내는 것. 이게 잡종지가 되겠죠.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한다면 그때는 임야가 될 테고 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없다면 잡종지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야외시장. 야외시장 가장 유사한 것은 점포겠죠. 점포는 뭡니까? 대. 그렇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야외시장이니까 점포에 해당이 될 텐데 점포가 되기 위해서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해야 돼요. 근데 야외시장은 영구적 건축물이 없죠. 길거리에 놓고 파는 거 아닙니까? 땅바닥에. 가장 유사한 것은 대지가 될 텐데 대지가 될 수는 없어요.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만 이 대지예요. 따라서 이것도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잡종지. 비행장 가장 유사한 건 뭐냐면 주차장이에요. 그나마 비행장과 가장 유사한 것은 그나마 이 주차장인데 비행장을 주차장으로 보게 되면 비행기가 섭섭해하겠죠. 가격차가 얼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장을 주차장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될 수 없다면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 그 다음에 옆에 나와 있는 게 공동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공동우물 그나마 가장 유사한 건 뭘까요? 수도용지예요. 맞죠? 그나마 유사한 게. 그러면 수도용지에 해당될 수가 있냐? 수도용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우물은 물을 정수하는 시설이 없어요. 맞아요? 수도용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에 해당될 수밖에 없습니까? 잡종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여기까지 일단 영구적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나마 유사한 게 대지예요. 그런데 대지가 되기 위해선 주거, 사무실, 점포, 문화시설 부지해야 되죠. 따라서 이건 대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가 될까요? 잡종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그나마 오래 기억이 남으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송유시설. 이 송유시설은 그나마 유사한 게 뭐냐면 뭘까요? 광천지나 주유소용지가 될 겁니다. 기름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유사한 게 강천지나 주유소용지가 될 텐데 먼저 강천지. 강천지에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천지에서 다만 송유관, 송수관 부지는 강천지에서 제외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천지가 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주유소용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는 판매와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판매와 관련된 시설이 아니니까 이건 주유소용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잡종지.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축자. 그나마 유사한 게 목장용지예요. 그런데 목장용지로 볼 수는 없죠. 왜요? 목장용지는 키우는 거, 도축장은 죽이는 거. 그나마 유사한 게 목장용지인데 목장용지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뭘까요? 잡종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학원. 그나마 유사한 게 학교용지인데 학교용지로 보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좀 싫어하겠죠. 학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나마 유사한 게 학교용지인데 학교용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될까요? 잡정지. 주차장으로 볼 수도 없죠. 주차 공간이 아니니까 주차장도 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용지로 볼 수도 없고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잡정지. 그 다음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이건 잡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죠. 이건 잡정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왜 잡정지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평소에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럼 안 틀립니다. 이게 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박스를 보시면 분뇨 종말 처리장. 뭔가 잡스러운 느낌이 나죠. 잡정지가 될 테고요. 콩나물 재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콩나물을 재배하는 공간을 콩나물 재배사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콩나물은 가장 유사한 게 콩나물 재배사와 가장 유사한 게 뭐냐면 전 아니면 답이에요. 맞아요. 근데 전과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해서 재배한다면 전이 답이 될 테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재배한다면 전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콩나물을 재배할 때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나요?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나요? 즉 벼농사 토지처럼 물이 항상 찰랑찰랑 차 있습니까? 콩나물 뿌리에 썩어 들어가죠.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정말 가끔 줍니까? 시간마다 붓죠. 저도 콩나물 키워가서 알아요. 시골에서 시간마다 붓죠. 그럼 전도 아니고 답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에도 해당될 수는 없어요. 왜? 끊임없이 물을 부으니까 10분은 그렇고 한 30분마다 붓죠. 그렇다고 해서 콩나물 뿌리가 물속에 잠겨있지도 않아요. 상식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것도 아니죠. 전에도 해당 안 되고 답에도 해당 안 되니까 뭐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잡정지. 특이하죠. 지적 얘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 시설 나와 있는데요. 차고, 세차 시설, 사무실, 식당까지 있네요. 사무실, 식당까지 있으니까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로 볼 수는 없습니다. 주차장에 해당되진 않아요. 그렇다고 주차 공간이 있은 차고, 세차 시설 이라는 게 있으니까 식당을 기준으로 해서 점포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애매해요. 맞아요. 주차장으로 보기도 애매하고 점포로 대지로 보기도 애매하고 따라서 마음 편하게 어디에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잡정지.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위험물 이동 탱크 저장 시설의 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그나마 유사한 게 기름 보관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주유소용지와 가장 유사하죠. 맞아요. 근데 주유소용지가 되기 위해서 뭐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까? 판매를 위하여. 맞아요. 이건 판매와 관련되지 않으니까 주유소용지는 볼 수는 없습니다. 뭐가 될까요? 잡정지.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그나마 기억에 남습니다. 네, 좀 유념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은 설명을 드렸고 이제 경계를 보겠습니다. 면접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예전에 다 한 건데요.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토지를 옆에서 본 건데 여기는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이쪽은 101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을입니다. 이때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담장 같은 경우 또는 뭐 철망으로 이렇게 묶어놓는다, 철망으로 이렇게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구조물이 설치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부릅니까? 지표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지표면 위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지표상의 경계. 그런데 이 두 필지 토지가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집니다. 총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이건 도면이에요. 그래서 두 필지 토지가 이렇게 그려질 텐데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상의 경계라고 부릅니다. 요 상은 윗상자예요. 윗상자. 지표면 위의 경계, 도면 위의 경계라는 뜻이에요. 이 지표상의 경계를 규율하는 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에 어떠한 규정이 있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민법에서 공부하신 적이 있죠? 서로 이웃인 관계를 규율하는 조문들 상린관계라고 불러요. 서로 상자와 이웃인자를 씁니다.
이 성립관계에 관한 규정이 지금 요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이 됩니다. 지표상의 경계에. 그 다음에 이 도면 위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이에요. 공간정보법의 지적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법을 공부하는 겁니까? 공간정보법을 공부하는 겁니까? 공간정보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계는 도면상의 경계를 얘기할 텐데, 이때 이 민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일반법이라고 불러요. 이 공간정보법은 지적에 관련된 특별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해서 특별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일반법과 특별법이 문제가 될 때 어느 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까? 특별법. 그렇죠. 따라서 이 지표상의 경계와 도면상의 경계가 보통은 측량을 통해서 그려지기 때문에 일치를 합니다. 제대로 그렸다면.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10년, 20년, 30년이 흘러가다 보면 요 담장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요 도면 위의 경계가 분할과 합병이 반복이 되다 보면 이것도 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도면상의 경계와 지표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어느 경계를 우선하게 될까요? 도면상의 경계. 이유는요, 도면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공간정보법, 지표상의 경계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 충돌을 일으킬 때 당연히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공간정보법이 먼저 적용이 돼야 되고, 공간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원칙은 어느 경계가 우선이 되는 겁니까? 도면상의 경계. 그리고 우리는 공간정보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간정보법 시간에는 이거를 생략해서 경계라고 부를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할 때 꼭 경계는 저 지표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도면상의 경계가 위조가 됐다든지 변조가 됐다든지 허위로 작성이 됐다는 것이 밝혀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도 도면상의 경계가 우선되겠습니까? 그때는 지표상의 경계가 우선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때 요 경계들이 만나는 점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경계점. 경계와 경계들이 만나는 점이 경계점이에요. 그런데 이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 이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바로 경계가 됩니다. 경계점 간의 최단거리가 경계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곡선으로 구성이 된다면 최단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이게 팽팽해야지만 최단거리 아닙니까? 따라서 경계는 바로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죠. 우리가 얘기하는 도면상의 경계는 직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게 간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 도면 위의 경계는 작은 직선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직선들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곡선으로 도면 위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직선으로만 그려야 작은 직선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경계 직선주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 선은 이렇게는 쪼갤 수 있지만 이 가운데를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이 가운데를 쪼개기 위해서는 이 선의 면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선이기 때문에 면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적이 존재하지 않다면 이 선은 가운데를 쪼갤 수가 없습니다. 불가합니다. 뭐 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이를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계는 면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를 쪼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를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 실제 토지를 도면 위에 등록이 될 때는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등록한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축처. 맞아요. 일정한 비율로 축소해서 등록하는데 이거는 지금 600분의 1로 축소해서 등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6000분의 1로 축소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보다 크게 그려집니까? 작게 그려집니까? 작게. 그래서 이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이 될 때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등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축척을 우선해야 됩니까? 네? 대축척. 이거보다는 이건 소축척이죠. 이건 대축척이죠.
근데 대축척은 큰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거보다 덜 축소했죠. 어느 것이 정밀합니까? 대축척이. 따라서 토지가 도면 위에 등록될 때 서로 다른 축척의 도면 위에 등록이 됐을 때는 대축척을 따라야 됩니다. 이를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축척은 종대. 종자는 따를 종자예요. 대축척을 따라야 된다는 원칙. 이를 축척 종대 원칙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계 부동성의 원칙. 경계는 부동,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이를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가 일단 확정이 되면 갑과을이 자신의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느냐? 없습니다. 옮기기 위해서는 지적소관청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따라서 인접토지 소유자가 멋대로 도면 위의 경계를 합의를 통해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고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해서 옮겨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계는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 경계 부동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거기 경계 국정주의가 나와 있는데 41쪽에 경계는 통치권 행사를 위한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죠. 당연히 지적 국정주의 원칙상 누가 정해야 됩니까? 국가가 정해야 되겠죠. 이를 경계 국정주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경계의가 나와 있습니까? 있죠. 1, 2, 3번 다 별표가 쳐져 있어야 될 겁니다. 밑줄 다 쳐져 있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 경계의 위치 표시가 42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1번을 보시면 지표상에 토지의 지표상의 경계는 뚝, 담작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그렇겠죠. 보통 담장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이 토지의 지상경계 1번은 우리 시험에 잘 나와요.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구성된다라고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죠. 맞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출제가 됐죠. 5개의 지문 중에서 하나의 지문으로 보통 구성이 돼요. 그래서 꼭 읽어두시고요. 물론 정답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지문 중에 하나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가 나오는데 2번에 지적소관청 밑줄 쳐져 있죠.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밑줄 쳐져 있을 테고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밑줄 쳐져 있고 이를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얘기하는데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대한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을 경계점 등록부에 표시를 해야 됩니까? 다시요. 이 장부는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 몇 번지 토지에 관한 장부라는 것을 표시해야 되겠죠. 네. 이름을 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소재 지번은 당연히 지상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러면 지상경계점과 관련된 정보들이 등록된 장부죠. 그럼 경계점과 관련된 정보 중에서 가장 정밀한 정보는 뭘까요? 경계점 좌표값이에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값이 있다면 당연히 가장 중요한 정보로서 등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경계점 좌표값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항상 작성하는 건 아니었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과 축적, 변경, 측량, 실시지역에서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값이 있다면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을 하는데 항상 작성하는 것이 아니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만 이 좌표값을 등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가로 안에 있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 밖 4번을 보시면 위치 설명도 이거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까? 네. 위설, 지목, 사파, 종이 외우셔야 돼요. 위치 설명도 위설. 지목은 둘 다 동그라미 쳐져 있어야 돼요. 지목. 그 다음에 사진 파일에서 사파. 종류 및 위치에서 종이. 그래서 위설, 지목, 사파, 종이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설, 지목, 사파, 종이.
물론 소재 지번은 당연히 등록이 될 테고 좌표값도 있다면 당연히 등록을 할 겁니다. 그 이외에 위설, 지목, 사파, 종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주 출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지상경계의 결정이 나오는데 지상경계 결정 이것 좀 보겠습니다. 예전에 다 했던 것들인데요. 여기에 두 필지가 존재합니다. 이 두 필지는 서로 붙어 있고요. 높고 낮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쪽은 100번지 토지, 이쪽은 101번지 토지. 그리고 이건 지표서 실제 토지니까 경계도 있겠죠. 지표상의 경계가 있겠죠. 구조물 같은 게 있을 겁니다. 담장 같은 게. 이때 두 필지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여기가 면적이 존재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한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등록한다면 여기가 경계가 될 테고 여기를 기준으로 등록한다면 여기가 될 테고 여기를 기준으로 등록한다면 여기가 경계로 그려질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도면 위에 등록할지 갑과 을이 이해관계와 엮여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도면 위에 등록해야 될지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보시면 인접토지 간에 담장이 있을 때는 이 담장은 인접토지 소유자가 이게 갑소유고 을소유라고 할 때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한다라는 규정이 민법 상린관계의 규정 중에 있습니다.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까? 가운데.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등록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왜? 절반씩 소유하니까. 민법에 의해서. 맞죠? 네. 갑도 요 구조물의 소유자고 을도 구조물의 소유자죠.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갑과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 갑의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그러면 갑의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가 같이 소유하는 게 아니네요. 맞죠? 그러면 이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서 도면 위에 등록돼야 되겠습니까? 여기. 그렇겠죠. 만약에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을 단독 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는 게 합리적입니까? 네? 여기.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둘 다 소유권이 있을 때는 중앙을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지만 소유권이 다른 사람일 때는 즉 갑, 을 중에서 한 사람 소유일 때는 이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어떤 분들은 갑과 을 소유인데 이건 병의 소유일 때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담장만 소유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절반씩 소유한다면 중앙.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한다면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두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100번지, 여기는 101번지, 여기는 갑소유, 여기는 을소유. 그런데 보통 이 토지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에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시멘트를 발라 놓는다든지 그 자갈을 여기다가 붙여놓고 철망으로 엮어 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도 구조물이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담장, 경계를 구별하기 때문에 이것도 구조물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도 인접토지 소유자가 절반씩 소유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아니네. 잘못 얘기했네. 네. 이때는 이건 구조물이긴 한데 절반씩 소유하는 게 아니고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네. 이때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때 경계는 어디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느냐면 비가 많이 내릴 때 무너지지 않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도면 위에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만약에 여기를 기준으로 도면 위에 그리게 되면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도면 위에 등록된 경계와 지표상 경계가 자주 달라지게 돼요. 공식 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돼야 됩니까? 하단부. 이거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요만큼은 갑소유고 요만큼은 을소유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맞아요. 만약에 이 구조물 전체가 갑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되겠습니까? 여기. 구조물의 소유권이 전체가 을소유라고 한다면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되겠습니까? 여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소유권에 따라 경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원칙은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된다고요? 하단부. 다만 구조물의 소유권자가 다를 때는 그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절토된 토지가 있는 경우. 여기 보통 이게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여기 물이 빠져나가는 공간을 이렇게 파놓죠. 양쪽에. 비가 오는 경우 침수되지 않도록. 맞아요. 이걸 절토된 부분이라고 불러요. 절토된 부분. 그렇다면 이때 여기 100번지 토지고 여기 101번지 토지일 때 어디를 기준으로 경계가 결정이 돼야 되느냐. 여기 파인 맨 밑바닥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중간이 되죠. 그 다음에 제일 상단부는 여기죠. 그러면 이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는 어디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여기. 맞아요. 여기까지 관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석이 떨어지면 대형 사고가 나타나죠. 이 낙석이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는 여기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100번지 토지와 101번지 토지의 경계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 상단부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갑소유고 요 구조물 이것도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물 설치하겠죠. 이 구조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면 이때는 당연히 여기가 경계가 될 겁니다.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될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 절토된 토지의 경우에는 원칙은 상단부. 다만 이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때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아니라 여기는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면 여기는 썰물대. 그 다음에 여기는 밀물대. 그러면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이쪽은 바다가 될 텐데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로 봅니까? 네? 만약에 여기를 경계로 보게 되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은 바다가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바다가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관리가 힘들어지죠. 따라서 여기를 경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경계로 보게 되면 여기는 바다가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이게 반복이 돼버려요. 맞습니까? 따라서 어디를 경계로 삼을 수밖에 없냐면 여기를 경계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밀물대. 이걸 최대 만조의 선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강이라고 한다면 최대 만수의 선. 이 아래쪽을 경계로 삼게 되면 바다가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강이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이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토지인 여기를 경계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최대 만조의 선. 만약에 이게 바다가 아니라 강이라고 한다면 최대 만수의 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 부분을 바다일 때는 간석지 또는 갯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간석지 갯벌은 지목이 뭘까요? 네? 지목이 2달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임야 맞아요? 임야 아니에요? 다시요.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여기. 그럼 여기는 토지인가요? 아닌가요? 토지가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바다라고 한다면 지목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목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간석지 갯벌은 바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진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에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책을 보시면 45쪽에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구조물이 있을 때 어디라고요? 중앙. 근데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요? 소유권에 따라 경계가 결정이 될 겁니다. 2번, 연속해서 접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원칙은 어디라고요? 구조물의 하단부. 다만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가 결정될 수도 있겠죠. 세 번째, 도로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절토라는 것은 토지가 파였다라는 뜻이에요.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 가장 상단부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단부가 기준이 될 테고요.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이 토지와 바다의 경계가 돼야 돼요. 보통은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으로 출제가 되는데 평균 수면 또는 최저 수위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바다가 됐다가 토지가 됐다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요. 따라서 이때는 최대 만주의, 최대 만수위가 될 겁니다.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지증을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건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제방을 설치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묶었습니다. 메웠어요. 그러면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어디로 봐야 되냐면 여기로 봐야 되겠죠. 최대 만조의 선.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토지가 돼버려요. 이 부분이 토지가 돼버리면 꼭 이용하는 자가 나타납니다. 이걸 이용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발생해요. 따라서 여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토지와 바다의 경계는 여기로 삼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바깥쪽 어깨라고 불러요. 바깥쪽 어깨. 그래서 이 제방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최대 만조위가 경계가 되지는 못합니다. 바깥쪽 어깨가 경계가 돼야 되더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거기 그림을 잘 그려놨죠. 그 다음에 46쪽을 보시면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위의 1부터 3까지 규정에 거기 써 넣으셔요. 위의 1부터 3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1부터 3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결정한다. 이렇게 쓰십니다.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쓰셨습니까?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쓰셔야 돼요. 1부터 3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이거 의미하는 바는 아까 다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을 보시면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는 경우 나와 있는데, 여기 공통된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뭡니까? 분할. 토지를 분할할 때는 정확하게 분할해야 되니까 지상 경계점 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서 측량을 하고,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정확하게 그려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1부터 5번까지 공통된 단어는 분할이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분할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 결정 나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온다고 했죠. 기억나실까요? 네. 이런 거 기억나시는 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해야 될 게 많은데. 여기 지상 건축물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100번지 토지고. 그런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하고자 합니다. 분할을 할 때는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갑의 주소지가 좀 애매해요. 따라서 갑의 이익을 위해서 지상 건축물이 있을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끔 분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되냐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이렇게 분할을 해야 됩니다. 토지를 분할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할 때는 지상 건축물이 있다면 지상 건축물을 걸리지 않게끔 분할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갑이 이익보다 더 중요한 공익이 있을 때는 지상 건축물을 걸게끔 분할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법원의 확정 판결. 맞죠? 이 법원의 판결은 공익을 고려해서 판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공공사업. 공공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뒤따르는 지목이 있었죠. 뭡니까? 절제, 전구, 유수, 학도 8개.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도시개발사업. 네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서. 그렇죠.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공간정보법은 나올 게 뻔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4번을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재의 상황이 사업 계획도와 다를 때는 계획 세워놓은 것과 달리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미리 사업 시행자에게 알릴까요? 무시할까요? 알려야 되겠죠. 미리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까지 해야 되는데 하죠? 네. 면적을 보겠습니다. 면적 오래 걸릴 거예요. 왜 한숨을 쉬시고 그러셔요? 하지 말까? 하자고요?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번지 토지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럼 이 토지를 100번 토지를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본 건데 이 토지를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때의 측량은 보통 평판 측량을 사용합니다. 평판 측량을 사용해서 도면 위에 등록을 합니다. 이때 도면 위에 등록되는 토지는 이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지는 겁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이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그려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토지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높은 쪽과 낮은 쪽이 구분이 됩니까? 구분되지 않습니까? 구분되지를 않습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맞아요. 그럼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 모양은 결국은 이 모양이 그려지는 겁니다. 요 모양이. 이 모양이 측량을 통해서 여기에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에 그린 다음에 여기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이러한 기구가 있습니다. 전자면적 측정기라는 기구를 통해서 이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면적 측정기라고 하는데 이 전자면적 측정기를 사용해서 도면 위에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이 측정된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X축을 설치하고 이쪽에 Y축을 설치하게 되면 이 경계점이 X좌표, Y좌표 값으로 구해집니다. 이 경계점이. 그러면 이 경계점이 구해지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장부를 만드는데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그 X좌표, Y좌표 값이 등록이 돼요. 그러면 이 등록된 이 좌표값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면적을 계산해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이 면적을 구해내게 돼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좌표 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이때 이 X좌표, Y좌표 값을 이용하는 측량이 뭐냐면 경위 측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평판 측량을 통해서 도면 위에 토지를 그려 넣은 다음에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경위 측량을 통해서 좌표값이 수집되면 그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구해내는 방법. 좌표면적 계산법이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냅니다. 그 측정된 면적이 지적공부에 등록이 될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도면상의 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상의 면적. 그리고 이 면적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면적. 이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불렀죠. 지표상의 면적. 또는 경사졌기 때문에 경사면적이라고도 부를 겁니다. 그런데 이 도면 위에 등록되는 면적은 결국은 이거죠. 맞아요. 요게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따라서 도면 위에 등록된 면적은 수평면적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상의 면적, 수평면적은 같은 뜻이고 실제 토지 위의 면적은 경사면적, 지표상의 면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쪽 면적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이에요. 이쪽에서 구해진 면적에 적용되는 법률이 뭡니까? 법률이 공간정보법. 맞습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면적은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요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이 됐고요. 이제 뭘 보실 거냐면 49쪽에 면적의 결정 및 측량 계산의 끝처리 있습니까? 이 방법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545입이라고 불렀죠. 545입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545입을. 545입의 개념은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앞자리로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545입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오늘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총 몇 개가 있느냐면 500분의 1, 600분의 1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축척이라고 부릅니다. 대축척. 그 다음에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이 5가지를 소축척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대축척과 소축척은 어느 것이 더 정밀할까요? 대축척. 축척 위에 그려진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과 소축척 위에 그려진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정밀하겠습니까? 대축척. 이게 면적을 전자면적 측정기를 통해서 면적을 측정해낼 때 더 정밀하겠죠? 맞아요. 이쪽은 소축척이니까 요 소축척의 도면 위에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할 때는 정밀도는 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네. 되셨죠? 그런데 만약에 대축척의 도면일 때는 면적을 정밀하게 구해낼 수가 있는데 소축척의 도면일지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된 지역이라고 한다면 도면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낼까요?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낼까요? 좌표값. 맞아요. 그러면 좌표값 가지고 면적을 계산해내니까 면적이 정밀할까요? 정밀하지 않을까요? 정밀하겠죠. 따라서 도면이 설령 소축척의 도면일지라도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하지 않고 컴퓨터 가지고 좌표값을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내니까 정밀도가 높을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두 번째 소축척의 도면이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만 이 도면 가지고 면적을 측정해냈죠. 따라서 이때는 좌표 등록부가 없을 때니까 정밀도가 떨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때 면적을 정밀하게 구해낼 수가 있으니까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면적도 상세하게 등록할 겁니다. 맞아요. 이쪽은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덜 상세하게 등록할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면적을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측정된 수치가 있을 때 여기까지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점 첫째 자리라고 불러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소수점, 이게 소수점이에요. 소수점 첫째 자리. 여기는요, 1의 자리, 여기는 10의 자리. 맞아요. 그럼 이 소수점 첫째 자리를 1의 자리 이하 첫 번째 자리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기가 1제곱미터짜리죠.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소수점 첫째 자리.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언제는 대축척이거나 아니면 소축척일지라도 좌표 등록부가 있다면 소수점 첫째 자리 또는 1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지적공부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두 번째, 덜 상세하게 등록한다는 얘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측정된 수치가 이렇게 존재할 때 1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기겠죠. 여기까지 구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여기 위쪽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에 있는 자릿수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는 거니까 이 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러요. 여기는 1의 자리까지 구해서 등록해야 되니까 여기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가 되겠죠.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이렇게 부릅니다. 1의 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 여기는 소수점 첫째 자리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 구해서 등록하죠. 그러면 나머지 가장 끝에 있는 수. 이게 끝수예요. 이것도 끝수가 될 겁니다. 이 끝수를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4,4,5입과 5,4,5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4,4,5입보다는 5,4,5입이 조밀화됩니다. 그래서 이 끝수를 처리하는 방법은 5,4,5입을 사용하게 돼요. 그럼 이 5,4,5입은 뭐냐면 이 끝수가 5일 때 버리는 경우도 있고 5일 때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5,4,5입이라고 불러요. 끝수 처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5. 끝수 처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5. 여기는 5 다음에 숫자가 없죠. 그때는 5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5 다음에 숫자가 있죠. 이때는 5, 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올리고 언제 버리냐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이 5를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데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요.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립니다.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려요. 그런데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5일 때는.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이 5를 올려서 짝수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0이나 짝수라고 한다면 5를 버려서 짝수를 유지시킵니다. 이게 5,4,5입이에요. 다시요. 5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리는데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화시키는 것이고 5보다 0이나 짝수일 때는 버려서 짝수를 유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홀수 나오는 걸 싫어해요. 요게 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37.17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소수점 첫째 자리. 그럼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뭐라고요? 5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올립니다. 얼마입니까? 237.2로 등록합니다. 237.14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죠. 소수점 첫째 자리. 그러면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보다 작은 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따라서 237.1로 등록합니다. 237.15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겠죠. 끝수를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의 기준은 5예요. 5일 때는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올려서 짝수화시킵니다. 홀수를 기수라고 불러요. 기수는 기이한 수란 뜻인데 홀수가 나온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홀수니까 237.2로 등록을 합니다. 237.45가 나왔다는 겁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에요.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
5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릴 겁니다. 5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 갖고 판단을 해요. 여기가 작으니까 이거 올려주면 홀수가 돼버려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걸 버립니다. 237.4로 등록합니다. 이게 545입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보시죠. 여기서도 5형을 기준으로 해서 5형보다 큰 수가 나오면 무조건 올리고 5형보다 작은 수가 나오면 무조건 버립니다. 그런데 이 구하고자 하는 이게 5형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는 5형을 어떻게 합니까? 올려주는 겁니다. 여기나 짝수일 때는 5형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545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237.2가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여기까지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라고 했죠. 5보다 작은 수가 나왔으니까 237. 237.6이 나왔습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죠. 1의 자리.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5가 기준이죠. 5보다 큰 수가 나왔으니까 238. 맞아요. 23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니까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죠. 이거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뭡니까? 올려주겠죠. 238. 234.5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겠죠. 그러면 이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의 기준은 5. 5일 때는 이거 갖고 판단한다고 했죠. 짝수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버리겠죠. 234. 그렇다면 237.51이 나왔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숫자는 여기네요. 끝수를 처리해야 되는데 끝수가 두 자리일 때는 뭘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50. 5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죠. 이건 5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크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8. 50보다 크니까 237.49가 나왔습니다. 두 자리가 나왔죠? 기준이 뭐라고요? 50. 50보다 작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버립니다. 237.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545입이라고 불러요. 처음 보신 분들은 또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거 나중에 또 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여기까지 무조건 구한다고 했죠.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무조건 구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수치를 계속 측정해 봤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0.001이 나왔다는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그런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무조건 등록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를 지적 공부에 등록할 때는 0.0 제곱미터 이렇게 등록할 수 있습니까? 면적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얼마로 등록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등록합니다. 0.1 제곱미터. 여기는 무조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최소 면적이라고 불러요. 최소 면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001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1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등록한다고 했죠. 어디 갔어? 1의 자리는 여기. 그렇다면 1의 자리가 0이니까 0으로 등록해야 됩니까? 면적이 0이 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최소 면적 얼마로 등록해야 될까요? 1제곱미터. 이걸 최소 면적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될 듯 말 듯 할까요? 그러시면 돼요. 다음 시간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545입이라고 하는데 445입보다 이게 더 정밀하대요. 정밀하기 때문에 산업계통이나 공학계통에서는 이 445입을 안 쓰고 545입을 쓴답니다. 왜 그런지 전 잘 몰라요. 전공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 545입까지 오늘 보셨고요. 545입을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러시면 되겠죠?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